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상성 조절 사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나와 있듯이 세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최근 수능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최소 2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크게 3개의 사례 중에서 작년 6월과 작년 9월에서는 세 가지를 다 물어보는 내용이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2021 수능에서는 혈당량과 혈당 삼투압 두 가지를 물어봤었는데, 앞으로 또 체온 조절 과정이 추가적으로 계속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할 수가 없고요.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성 조절은 주 중추가 바로 간내 시상하부고, 간내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와 뇌분비계 두 가지 명령 계통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제하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이 머릿속에서 돌아가셔야지만이 조건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대체 그 중에서 혈당량 조절부터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자. 그럼 혈당량이라는 뜻이 뭐니 그러면, 이때 혈은 혈액인데 혈액 중에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혈장으로 보시면 돼. 대체 혈장 안에 당인데, 이때 당이 무슨 당이냐? 포도당이다. 왜 하필이면 포도당이냐? 포도당이 바로 세포 호흡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혈액 속에다가 포도당을 싣고 다니는 이유가 뭐니 그러면, 세포 호흡에 필요한 포도당을 실어가지고 각 세포한테 공급하기 위한 게 가장 주 목적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혈당량이 너무 낮다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각 세포한테 포도당을 공급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각 세포에서는 세포 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에너지를 뽑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고갈로 사망이 이룰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그치? 그럼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뭐가 문제냐? 그럼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당이라는 성질이 물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서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용액 자체가 끈적끈적해지지. 그래서 혈당량이 너무 높아지면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해짐으로써 전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은 넘쳐나지만 각 세포로부터 필요한 노폐물들을 빨리 걸러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합병증으로 역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역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혈당량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항상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목숨과 달려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조절 사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조절 과정의 사례를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지만 모든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바로 간내 중에서도 정확하게 시상하부다라는 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과 관련돼서 호르몬이 총 4가지가 나올 건데,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혈당량을 결과적으로 줄여주는 데 관여를 하고, 나머지 3가지 호르몬이 혈당량을 결과적으로 늘려주는 데 관여를 한다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슐린인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량 감소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 호르몬들이 전부 다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데 관여한다는 점.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인슐린은 혈당량을 줄여주는 호르몬이잖아. 그럼 인슐린은 언제 분비가 돼야 되겠니? 그러면 혈당량이 너무 높을 때 분비가 되어야 되겠지. 그럼 그 높냐 낮냐를 누가 정하니? 그러면 바로 간내 시상하부가 정하는 거지. 그럼 간내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센서라 그랬고, 간내 시상하부는 나름대로 혈당량의 적정 수치를 나름대로 설정을 시켜놨을 거란 얘기야. 그럼 얘가 끊임없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측정을 한다고. 그래서 설정보다 너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 혈당량을 낮춰야 되겠네, 이 기능에 관여한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를 늘려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되니? 그러면 바로 이자 섬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베타 세포로도 분비가 되고, 그럼 이자 섬에서 이 인슐린의 분비를 유도하려면 이자 섬 같은 경우는 간내 시상하부가 자율신경계를 가지고 직접 통제한다 그러지. 그 다음 인슐린의 분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그렇지,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인슐린의 분비가 유도가 되지. 그러면 인슐린의 명령을 내림으로써 혈당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반응기는 누구냐? 그러면 인슐린의 작용 범위는 워낙 넓기 때문에 온몸의 체세포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렇지? 단 주의할 게, 뇌세포는 제외한 체세포다. 됐지? 그러면 뇌세포를 제외한 온몸의 체세포들한테 인슐린이 명령이 들어가면 어떤 논리를 통해서 혈당량이 줄어드냐 이거지. 그렇지? 핵심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저희같이 혈관이 있고 혈관 주변에 세포들이 있다고. 그럼 혈액 속에 무슨 당이 있어? 포도당이 있는 거지. 지금 이 포도당이 너무 많은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관을 빠져나와서 온몸의 체세포들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온몸의 체세포들은 혈액 속에 있는 뭘 끌어오기 시작을 하냐면 포도당을 끌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이게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거지. 그래서 온몸의 체세포가 동시다발적으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쫙 끌어오기 때문에 혈당량이 빠른 시간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온몸의 체세포들 중에서 간을 구성하는 체세포들이 하는 기능이 한 가지가 돼 있거든. 그래서 간을 따로 빼서 이제 설명을 하자고. 됐지? 그럼 간도 일정 온몸의 체세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슐린이 간 세포한테 명령이 들어가면 포도당 흡수하는 건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흡수가 되면 이 포도당을 최대한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세포 안에서 포도당의 저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장 효율성을 높이려면 포도당을 세포 안에서 합성을 시켜야 돼. 그럼 포도당이 합성되면은 뭘 합성되냐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된다고.
그래서 간에서 인슐린이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간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반응이 간세포 내부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포도당을 간세포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줄어드는 흐름으로 간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혈당량을 높일 거야. 그러면 혈당량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혈당량이 설정보다 무한 상황, 낮은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역시 누가 측정하는 거야? 간 내 시상하부가 측정을 해서 혈당량을 결과적으로 높여야지. 그럼 높이는데 관여한 호르몬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다고. 일단 핵심은 글루카곤의 역할이 주요하기 때문에 글루카곤을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하자고. 그럼 글루카곤은 어디서 분비되니? 이자섬에 알파세포로도 분비가 되고, 간 내 시상하부가 자율신경계 중에서, 그렇지,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면 알파세포로부터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글루카곤의 주 표적기관은 간이야. 글루카곤이 간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간에서는 혈당량을 높여야 되잖아. 혈액 속에 포도당을 높여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포도당을 방출 촉진시켜 버린다고. 혈액으로 해. 그럼 혈당량이 당연히 뭐해지겠어?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이 부족해. 포도당을 더 많이 빼내줘야 돼. 그래서 기존에 뭐 해놨던, 합성해놨던 뭐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줌으로써 방출량을 더 늘리게끔 도와주는 거지. 됐지? 그래서 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역할, 글리코젠의 분해와 함께 포도당의 방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혈당량을 높이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야.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혈당량 증가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에프네프린인데, 또는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었지. 자, 에프네프린은 어디서 분비됐었지? 그렇지, 부신 속질에서 분비됐었고,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 속질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부신 속질에서는 에프네프린이 분비가 되고, 에프네프린의 표적기관이 크게 두 가지, 간하고 심장이 있는데,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기관은 심장이 아니라 간이기 때문에 간을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간에서의 혈당량 증가와 관련된 에프네프린의 명령은 누구와 동일하냐면 글루카곤과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똑같은 논리로 인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항상성 조절 과정에서 어떨 때 부교감 신경이 관여하고 어떨 때 교감 신경이 관여하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과를 낮추고 싶어. 결과를 낮추고 싶을 때는 주로 부교감 신경이 관여를 해. 항상성 조절에만 적용되는 거야. 됐지? 결과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그때 무슨 신경이? 교감 신경이 작용하게 되는 거라고. 됐지? 교감은 업 시켜주는 거고 부교감은 다운 시켜준다고. 어디에서만? 항상성에서만 적용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글리코젠을 엄청 분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 방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혈당량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간세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과정도 필요하거든.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뭐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야. 됐지? 이때 당질이 당질화 시켜주는 거지. 포도당화 시켜버린다고. 그거를 아미노산과 지방. 됐지? 그러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어디서 분비가 되니? 그러면 얘는 부신 겉질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지. 그럼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려면 뭐가 명령을 내려줘야 돼? 그렇지. ACTH라는 호르몬이 역시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거지. 그럼 ACTH는 어디서 분비되니? 그러면 그렇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 그럼 전엽에서 ACTH가 분비가 되려면 간 내 시상하부가 어떤 호르몬을 분비해야 돼? 그렇지, CRH를 분비를 해야 이 경도가 유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주 표적기가 어디냐면 간이라고. 간. 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아미노산과 지방을 뭘로? 포도당으로 전환을 촉진시켜 버린다, 그치? 그치? 교재에서는 아미노산이 아니라 단백질이라 표현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미노산의 연결 구조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좀 더 큰 개념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혈당량 증가에 관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흐름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잡혀 있어야 돼. 됐지? 근데 이 과정 줘놓고 또 뭐 물어보냐면, 여기는 호르몬의 경로고 여기는 신경하고 호르몬이 같이 연결되는 경로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A 과정, 여기를 B 과정이라면 A 과정과 B 과정 중에서 명령 전달 속도는 어디가 빠르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경계와 뇌분비계의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를 항상성 조절 사례 줘놓고도 같이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오케이? 되겠지? 어찌됐든 이게 가장 기본 틀이 돼야 된다는 점. 그치? 자, 이걸 기본 틀로 해서 자료 해석 들어갈 건데, 이때 자료가 주로 그래프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어떤 식의 변화가 나타날지를 여러분들이 잘 논리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시면 된다. 오케이? 됐지? 자, 그래프를 보시면 X축하고 Y축이 나오잖아. 잘 봐. 항상성 조절 과정에 Y축은 무조건 결과야. 나타내고 싶은 결과인거든. 이거를 변인으로 따지면 종속변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X축은 시간이 나올 때가 있고 시간이 아닌 어떤 요인이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래서 시간이 아닌 요인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야. 변인으로 따지면 조작변이 되는 거지. 되겠지? 시간이 나오잖아. 그럼 조작변인을 중간중간에 막 준다고, 중간중간. 오케이? 그래서 시간은 말 그대로 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서 쫓아가서 해석하면 돼.
이해되겠지? 이거를 자료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설명할 테니까 이 점을 항상성 조절 과정에서 잘 해석을 하라고. 됐지? 그래서 애들이 그래프를 보고 Y축은 분명히 종속 변인인데 이거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X축을 결과, 즉 종속 변인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틀리는 사례가 많더라고. 오케이? 주의하시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자고. 자, 그래프가 나왔는데 항상성 조절 과정에서 X축이 시간이냐 아니냐를 잘 보라고. 그래서 일단 X축이 시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Y축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왔다고. 혈당량, 인슐린, 글루카곤. 이놈은 전부 다 Y축으로 보면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 문제가 나온다고. 됐지? 뭘 먹고? 식사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혈당량, 인슐린, 글루카곤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거다. 그러면 혈당량, 인슐린, 글루카곤이 이 출제자가 나타내고 싶은 결과, 즉 종속 변이 되는 거구나. 오케이, 되겠지? 그럼 처음 시작 뭐부터 출발한단 말이야? 식사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럼 식사를 하면 체내로 영양소 흡수가 되겠지. 그 영양소 중에서 무슨 당이 분명히 있겠어? 그렇지, 포도당이 있겠지. 그럼 포도당이 체내로 흡수가 되면 혈액 속에 포도당 양이 많아지겠지. 그러면 혈당량이 뭐 한다고? 올라간다고. 혈당량이 뭐보다 올라가면? 설정보다 올라가면 이 설정은 누가 하는 거야? 간내 시상하부가 하는 거지. 그럼 혈당량을 뭐 해야 되겠어? 낮춰야 되겠지.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가 뭐를 통해서? 그렇지,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무슨 섬? 이자 섬에 무슨 세포? 베타 세포한테 명령이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분비된다고?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고. 그럼 인슐린이 각 반응 기들한테 명령이 때리면 혈당량을 설정 수준만큼 뭐 시킬 거란 말이야? 낮출 거란 말이지. 이게 흐름으로 가야 된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혈당량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인슐린이 따라 올라가는 거는 이 혈당량이 올라가서 인슐린이 그 다음에 분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약간의 시간 텀이 있다고. 이해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식사 후 어떤 결과를 알고 싶어서? 혈당량. 됐지? 이걸 결과로 봤냐? 이 결과를 나타내느냐? 이해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날 때 반대로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떨어지는 거 보이지?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혈당량 오히려 높인다고. 그럼 혈당량을 빠르게 낮추려면 이것의 반대 기능을 하는 이자섬에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글루카곤의 분비는 줄인다고. 됐죠?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하는 역할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놈의 분비량도 서로 반대로 나눈다고. 오케이? 이해되겠지? 그러면 식사를 하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니? 낮아진다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자세히 보시면 밥을 먹고 나서 혈당량이 올라간 만큼 인슐린도 같이 올라가지. 혈당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인슐린의 분비량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 보이지? 그럼 혈당량과 인슐린은 변화 양상이 서로 유사하다고. 그래서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이 변화 양상의 반비례로 가는 거지. 이들과 비교해서 반비례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세 개의 그래프 중에서 하나를 준다고. 시간이 있고 예를 들면 혈당량 하나만 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게 혈당량 변화 그래프래. 그래놓고 T1하고 T2 시점 물어본다고. 그럼 T1하고 T2 시점에서 인슐린의 분비량 어디가 많이 물어본다 이거지. 됐지? 다시 한번. 혈당량과 인슐린의 변화 양상 비슷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실제로는 뭘 의미했지만 혈당량을 의미했지만 이거를 그냥 뭐로 인식해도 상관이 없다고. 인슐린의 변화 양상으로 인식해도 상관없다고. 그럼 T1과 T2 중에서 인슐린의 분비량 어디가 많다고? T1이 많다고. 어디보다? T2보다. 오케이? 됐지? 그럼 반대로 글루카곤은 이것을 어떻게 가는 거야? 반비례로 가는 거지. 그러면 T1과 T2에서 글루카곤의 분비량 어디가 많니? 그러면 T1이 여기고 T2가 여기라고. 어디가 많다? T2가 더 많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이해되겠냐? 그래서 세 개의 그래프 중에서 하나만 주어지더라도 이걸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 두 번째 그래프야. 자, 두 번째 그래프도 보니 시간인지 시간에 따라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변화 양상을 보고 싶은 거야. 됐지? 자, 보자. 자, 운동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여기는 식사를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 지금? 운동을 했다, 운동. 자, 운동을 하면 실제 내 몸의 골격근에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겠지. 그럼 골격근의 세포음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포도당의 소비량이 많아지는 만큼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많이 끌어간다고. 그러면 혈당량이 설정보다 뭐해지게 돼? 떨어지게 된다. 됐지? 감소하게 되면 간내 시상하부가 혈당량을 뭐 시켜야 되겠네? 올려야 되겠네. 이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간내 시상하부가 부교감 신경이나 뭘 통해서? 교감 신경을 통해서 알파세포한테 명령이 들어가면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늘리지. 그럼 얘는 반대니까 얘 분비량 오히려 뭐 해야 돼?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출제자가 알고 싶은 결과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이 결과를 알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글루카곤은 늘어나고 인슐린의 분비량 뭐 해야 돼? 줄여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주로 들고 있는 이 파란색이 뭘 의미하는 거야? 인슐린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 붉은색이 뭘 의미하는 거야? 글루카곤의 호르몬의 변화 양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다가 적용시켜서 해석을 해내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앞에 과정에서 설명했던 혈당량의 전체 조절 과정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런 그래프는 진짜 우습게 푸는 거지. X축이 시간이 아닌 특정 요인이 나왔을 때야. 자,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시간이 아닌 요인이 나오는 이 X축은 우리가 뭐로 봐라? 원인으로 봐라. 그래서 변인으로 따지면 무슨 변인이 되는 거야? 조작 변인으로 해석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Y축에 나와 있는 두 호르몬이 있는데 이 두 호르몬은 출제자가 나타내고 싶은 뭐가 되는 거야? 결과인 거지. 그러면 변인으로 따지면 그렇지, 종속 변인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혈당량 조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체온 조절이 됐든 혈당 삼투압 조절이 됐든 이 원인과 결과를 출제자가 그래프에다가 어떤 요인을 원인으로, 어떤 요인을 결과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다르다고. 그래서 혈당량의 전체 조절 과정을 간단하게 위에다가 정리해서 물어보는 바가 무엇인지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자고. 자, 볼게. 혈당량의 변화에 따라서 간의 시상하부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량의 변화를 일으키면 결과적으로 혈당량을 간내가 원하는 설정만큼 다시 조절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출제자가 그래프에다가 나타내고 싶은 게 노란색 박스를 친 이 관계를 알고 싶은 건지, 즉 혈당량 처음의 변화를 원인, 즉 조작 변이를 잡았을 때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량인 이 두 호르몬의 종속 변이,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에다 나타내주고 싶은 거야. 됐지? 두 번째, 이 관계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의 분비량의 변화를 통해서 혈당량의 변화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즉, A를 뭐로 잡고 원인으로 잡았을 때 마지막 혈당량의 변화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유도가 될지. 됐지? 그래서 그래프에 적용해서 해보자고.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래프는 X축으로 혈당량의 변화를 봤단 말이야. 그리고 Y축이 두 호르몬의 분비량의 변화인 거지. 그럼 노란색 박스 관계를 물어본 거야? 붉은색 박스 관계를 물어본 거야? 그렇지. 노란색 박스 관계를 물어본 거지. 그래서 그러면 혈당량이 설정보다 올라가게 되면 혈당량을 결과적으로 낮춰야 되니까 인슐린의 분비량은 늘리고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줄여야 된다 이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혈당량의 변화와 인슐린의 변화는 서로 비례 관계이고 혈당량의 변화와 글루카곤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라고. 그럼 혈당량이 올라가는 만큼 파란색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고. 아, 그럼 이 파란색이 두 호르몬 중에서 어떤 호르몬이구나? 인슐린의 분비량이구나. 그래서 글루카곤은 서로 반비례가 돼야 되니까 아, 이 붉은색은 글루카곤의 호르몬이라는 분비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 그래프 자체에서 절대 반대로 해석하면 안 돼. 무슨 말이야? 인슐린을 원인으로 잡아버린다 이들이. 지 임의대로 Y축인데. 그럼 인슐린이 올라갈수록 혈당량은 늘어나네. 막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다고.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돼. 됐지? 이 그래프는 항상 X축이 뭐 원인이었을 때 Y축인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붉은색 박스로 물어보는 그래프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냐? 그러면 이때 X축이 뭐나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 하나가 될 것이고 이때 Y축은 무슨 양의 변화가 되는 거야? 혈당량의 변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래프는 이 붉은색 박스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고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혈당량 뭐에?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인슐린과 혈당량은 반비례 관계고 글루카곤과 혈당량은 서로 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지. 그럼 여기를 인슐린으로 잡으면 이 혈당량과의 관계는 반비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글루카곤이면 비례 관계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되니? 다시 한번 그래프를 해석을 하면 인슐린과 혈당량의 결과는 서로 반비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글루카곤과 혈당량은 서로 비례 관계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오케이? 이쪽에서 그래프에서 요구하는 게 출제자가 이 관계를 의미한 건지 이 관계를 의미한 건지를 잘 구분해서 적용해라. 그러면 어느 문제든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혈당량 조절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당뇨병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병은 일종의 대사성 질환과 관련됐기 때문에 2단원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2단원의 대사성 질환 줘놓고 3단원 항상성 조절의 혈당량 조절과 같이 연계해서도 물어보는 단원 통합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그치? 근데 당뇨란 얘기는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건데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콩팥에서 오줌을 통해서 일부 포도당이 섞여 나온다고. 당뇨 증상까지 나오게 되면 혈당량이 너무 높은 굉장히 심각한 질환 중 하나가 돼. 됐지? 이에 대한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각 두 종류에 대한 원인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시면 된다. 됐지? 원인은 뭐야? 혈당량이 너무 높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럼 혈당량을 쉽게 낮출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 뭐야? 인슐린이지. 아, 인슐린과 관련된 질병이겠구나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추론할 수 있을 거야. 됐지?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 됐지? 참고로 네프론에서 포도당이 100% 재흡수 안 된다는 거는 우리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 원리까지는 물어보진 않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됐지? 그래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너무 많아서 오줌 속으로 일부 섞여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고. 됐지? 종류가 제1종 당뇨병과 제2종 당뇨병이 있다고. 1종 당뇨병은 어떤 거냐면 인슐린이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 인슐린이 처음부터 분비가 되지 않아서 혈당량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는 질병 중 하나가 된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원인은 인슐린의 결핍이다.
그럼 인슐린이 결핍되는 문제가 뭐니 그러면 인슐린을 실제 만드는 세포가 이자섬의 베타세포라고. 그럼 베타세포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고. 그래서 이상이 있는 경우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 유전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자가 면역일 수도 있어. 그치? 자가 면역이라는 얘기는 내 몸을 지켜줘야 할 단백질이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지. 특이하게 얘가 베타세포만 골라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면 내 몸의 베타세포의 수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제1종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 유전자 돌연변이는 뭐냐면 내 몸의 DNA에는 인슐린을 만드는 정보가 있다고. 그 정보가 DNA에 들어가 있는데 이 DNA에 있는 인슐린을 만드는 정보인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되겠지?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인슐린이 부족한 경우니까 주기적으로 인슐린을 넣어주면 된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식이요법. 즉, 혈당량이 높은, 즉, 포도당 양이 많은 음식물을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적절한 뭐가 필요하다?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육을 실질적으로 움직여 줌으로써 실제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게끔 만들어줘서 혈당량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지. 그래서 실제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가장 힘든 게 이게 가장 힘들어. 됐지? 먹을 거라든지 습관 자체를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고. 됐지? 옆에 친구가 초콜릿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굉장히 힘들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제2종 당뇨병이야. 제2종 당뇨병은 인슐린은 정상으로 분비가 되는데 표적기로부터 인슐린의 명령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야. 인슐린의 표적기간이 되겠지? 인슐린의 표적기간에 인슐린 수용체 이상인 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표적세포가 있다고. 여기 혈관이 있는 거고 여기에 포도당이 있고 인슐린이 이렇게 있다고. 인슐린의 생긴 모습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 가정을 하자고. 그럼 애가 빠져나와서 애한테 명령을 때려야 이 포도당을 제대로 빨리 흡수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인슐린의 명령을 받으려면 애는 인슐린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 즉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이상이 생겨버린 거지. 됐지? 그래서 구조가 이상하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런 수용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용체 이상으로 인해서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됐지만 인슐린이 표적기한테 제대로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그럼으로 인해서 포도당을 제대로 줄일 수 없는, 그럼으로 인해서 고혈당 유지가 되면서 나타나는 당뇨 증상이 제2종 당뇨병이다.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이에 대한 주 원인은 주로 이제 유전자와 관련돼 있거든.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사례가 많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슐린 수용체 이상으로 인한 원인이다가 중요한 거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러면 A는 인슐린을 넣어줘봐야 의미가 없지. 수용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지 중에서 이거밖에 못해요. 식이요법이나 주기적 운동을 통해서만 혈당을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당뇨 환자 중에서 1종보다는 2종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한 3대 7? 뭐 이 정도의 비율로 보시면 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제1종 당뇨병은 인슐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당뇨병이기 때문에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얘는 인슐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 수용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래프를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해석을 하면 얘가 정상인 경우야. 자,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올라가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만큼의 인슐린도 같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혈당량이 빠르게 원 상태로 뭐 할 수 있어?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제1종이야.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정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고. 왜? 인슐린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지. 이해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자, 제2종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빠르게 올라가지. 그래서 그만큼의 인슐린도 같이 올라가는데 인슐린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빠르게 혈당량이 줄어들지 못한다고. 이유가 뭐라고? 인슐린은 분비가 됐지만 인슐린의 표적기관들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하고 비슷하게 혈당량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 됐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프를 비교하는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해라. 그래서 이 내용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 그래프 정도 여러분들 뭐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체온 조절 과정이든 혈장 삼투압 조절 과정이든 결과적으로 전체 조절의 흐름이 기본 바탕이 되고 나서 그래프 해석이든 표 해석이든 그림 해석이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용 잘 정리하시고. 안녕하세요. 존스쿨의 박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상성 조절 사례 중에서 체온 조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항상성 조절 문제 하면 혈당량 조절이나 혈장 삼투압이 위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2019년, 그다음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체온 조절 과정이 지금 이제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항상성 조절 사례 세 가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잡고 가셔야지만이 원하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온 조절 과정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개념이 바로 열 발산량과 열 발생량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야 된다. 이제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체내고 얘가 체외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 몸에 열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이 열 에너지가 몸 밖으로 방출되는 양이지 이거를 우리가 발산이라 불러.
그래서 열 발산량이라는 얘기는 체외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 양이다. 그래서 그럼 열 발생이란 뭐니? 그러면 우리 몸에서 무슨 호흡을 통해서? 세포 호흡을 통해서 방출된 열 에너지량을 우리가 발생을 한다고. 되겠냐? 그러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는 열 발산과 열 발생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 예를 들면 내가 체내 온도를 올리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체내 열 에너지가 많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발산량은 줄이고 발생량은 늘려야 되는 거지. 오케이? 체내 온도를 빨리 낮추고 싶어요. 그럼 발생량은 줄이고 열 발산량은 늘려야 체내 온도를 빨리 낮출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체온 조절의 핵심은 열 발산과 열 발생의 조절 과정으로 여러분들 보면 된다 이거지. 열 발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생물의 적응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 내용이 나오면 열 발산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잡아내면 된다고. 되겠지? 자, 위도별 동물들의 몸집, 피하 지방층 두께, 말단 기관의 두께가 크게 차이인데, 이때 위도의 차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의 차이야? 온도의 차이지? 북극에 사냐? 아니면 열대에 사냐에 따른 내용이 되겠지? 우리가 1단원에서 다뤘다시피 대표적으로 여우가 있었다고, 여우. 그래서 북극 여우하고 그 다음에 사막 여우가 있었다고. 그렇지? 몸집은 보통 누가 커? 북극 여우가 크다고. 왜? 몸집이 크면 시간당 열 에너지 발산량을 줄일 수 있거든. 되겠지?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살기 위한 나름대로 동물들의 적응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형태를 바꾼 내용으로 보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말단기관의 대표적인 귀의 크기잖아. 그래서 북극에 사는 요우들은 말단기관이 작다고. 그래가지만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줄여서 열 발산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특징이다. 사막 요우 같은 경우는 귀가 크면서 얇잖아. 즉,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넓혀서 열 발산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자, 피하 지방이라는 얘기는 피부 아래 지방층이지. 지방층의 역할은 단열 효과지.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열 발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하 지방층의 두께를 높였다면 사막 요우 같은 경우는 열대 지방에 사는 요우들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층을 얇게 해서 열 발산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각 지역에 생존하기 위한 적응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계절별 동물의 털의 양의 변화, 즉 털갈인데, 겨울철이 되면 동물들이 털의 양을 늘리고 여름철이 되면 털의 양을 줄인다고. 이유가 뭐겠냐? 그렇지. 겨울철이 돼서 주변이 추워지게 되면 열 발산량을 줄이려는 거고, 여름철이 돼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열 발산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피부의 이완과 수축인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피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넓히겠다는 얘기야. 그럼 열 발산량을 높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피부를 수축한다는 얘기는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줄여가지고 열 발산량을 줄이려는 거지. 그러면 더울 때는 피부가 이완이 되고 추울 때는 피부가 수축이 줌으로써 열 발산량 조절과 함께 체온 조절을 위한 전략적인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지, 그치? 네,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 현재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은 추울 때예요. 추울 때라는 얘기는 주변 온도가 낮을 때, 이거는 더울 때. 외부가 좋으냐? 열 에너지가 발산되는 양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 피부가 수축한다고. 피부가 수축하게 되면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오돌토돌, 여기 털 주변으로 이 피부가 뭉친다고. 뭉쳐, 이렇게 뭉친다고.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소름이라 불러요. 그래서 피부가 수축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소름이야. 됐지? 그래서 얘가 오돌토돌해지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됐지? 이런 소름을 돋게 하는 이유가 바로 털이 세워졌기 때문이고, 털을 세우는 근육이 바로 밑에 있거든. 그림상에서 피부 아래쪽으로 보면 검은 선으로 나있지? 이 검은 선이 털을 세워주는 근육이라 그래가지고 얘를 잇모근이라 부르기도 하고 털세움근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털세움근 수축을 해요. 수축한다는 게 얘가 길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당긴다고. 그럼 얘가 털이 세워진다고. 그러면서 피부가 동시에 수축을 한다 이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소름이 돋고 열 발산량을 줄이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되겠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혈관인데 이게 모세혈관이거든. 내 몸의 대다수의 열 에너지는 혈액을 통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좋은 상태가 되면 열 발산을 줄여야 되잖아. 그럼 최대한 피부 근처로 가는 혈액량을 줄여야 되겠지. 그래서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을 뭐 시켜버리는 거야? 수축을 시켜버린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럼 더울 때는 반대로 열 에너지 발산량을 늘려야 되겠지. 그러면 털 세움근 또는 잇모근이 이완을 한다고. 여기서는 이완을 하면 털이 눕혀지면서 자연스럽게 피부가 넓혀진다고. 대체 그러면 공기와 접촉 면적이 커지는 거고, 피부 근처로 지나가는 혈액량을 늘렸지. 즉 여기서는 모세혈관을 이완시킨다고. 피부 근처 혈액량을 늘려가지고 최대한 열 에너지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열 에너지 발산을 늘리기 위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더울 때는 여기 그림상에서 여기서 뭐도 나오고 있냐? 땀도 나오고 있지. 땀은 현재 물이라는 액체인데 이놈들이 기체, 즉 수증기가 되면 기화 상태에 대해서 열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 갈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추울 때는 당연히 땀을 안 흘리겠지. 오케이? 그래서 방금 했던 예제 3번하고 4번이 동시에 설명이 되는 건데, 피부의 이완과 수축 조절과 관련된 부분은 뭐와 관련돼 있다? 털 세움근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조절한다는 얘기지. 그 과정에서 피부 근처 혈액량 조절을 통한 열 발산을 조절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오케이? 되겠지? 자, 그다음 본격적으로 체온 조절 과정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문제는 100% 저온 상태일 때가 나왔어. 저온 상태일 때. 그러면 외부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그럼 내 몸에 열 에너지를 많이 빼앗길 수 있거든? 그러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 발산량을 줄여야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에너지를 빠져나갈 거지. 그럼 당연히 뭘 늘려야 되니? 열 발생을 늘려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가 열 발산량을 줄이고, 열 발생량, 즉 세포호흡 속도를 증가를 시켜가지고 열 발생량을 높인다고. 오케이? 그렇지? 그럼 세포호흡에 가장 많이 쓰는 물질이 바로 뭐야? 그렇지. 포도당이지.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을 늘려가지고 세포들한테 빨리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연료를 보충해 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이 세 가지 과정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야. 됐지? 선생님, 고온 상태는 어떻게 돼요? 고온 상태면 열 발산량을 촉진시키고 세포호흡 속도를 낮춰가지고 열 발생량을 줄여야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일단은 저온 상태를 기준으로 먼저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 고온 상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대표적인 사례 볼게요. 자,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중추는 원래는 간내 시상하부인데 여기는 누구도 관여할 수 있냐면 대뇌도 관여할 수 있다. 핵심은 간내 중에서도 시상하부야. 간내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센서이면서 나름대로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지도 뭐 해놨을 거란 말이야. 설정을 해놨겠지, 그치? 설정 값을 대략 몇 도로 보자. 36.5도씨로 보자, 이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저온 상태가 됐어요. 그럼 저온 상태라는 어떤 자극에 대한 정보를 감각 세포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겠지. 그럼 그 정보는 구심성 신경 또는 감각 신경세포 또는 감각 뉴런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정보는 대뇌나 간내 시상하부로 이루어질 거라고. 됐지? 그럼 대뇌가 이걸 판단을 하면 의식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춥다라는 걸 느끼잖아. 됐지? 아우, 너무 추워. 그러면 대뇌가 운동 뉴런, 이때 대뇌로부터 뻗어나오는 운동 뉴런이니까 당연히 원심성 뉴런이면서 체해성이라고, 체해성. 그럼 이때 이제 반응기로부터 반응이 유도가 되겠지. 그럼 이때의 반응은 대뇌가 주도하는 반응이니까 당연히 무슨적 반응이 되겠어. 그렇지. 의식적 반응이 되겠지. 그럼 어떤 의식적 반응이 일어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거야. 몸을 펼치는 게 아니라 움츠리는 거지. 왜 움츠리니?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줄여서 열 발산량을 줄이려는 거지. 그치? 두 번째가 오히려 옷을 껴입어요. 왜 옷을 껴입어? 마찬가지로 피부와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열 발산을 줄이기 위한 거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나오는 반응은 뭐와 관련돼 있다는 거야. 그렇지. 열 발산과 관련돼 있다는 거지. 자, 오히려 이 상황에서 오히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육을 굉장히 많이 움직여 줌으로써 오히려 운동을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세포 호흡을 늘리는 거지. 그래서 열 발생을 늘리려는 거지. 그래서 체온 조절과 관련돼서 어떤 반응에 대한 사례나 그 다음에 생물의 적응 사례가 나오면 이게 열 발산과 관련되어 있는지 열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라.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간내 시상하부예요. 그럼 간내 시상하부는 이러한 외부의 온도 상태도 정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놈이 혈액에 대한 온도를 끊임없이 측정을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혈액의 온도를 곧 내 몸의 실제 온도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혈액 온도가 낮아졌다, 즉 설정값보다 너무 낮아졌다 판단이 되면 체온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가 직접 운동 뉴런을 통해서 반응기로부터 반응 유도하는 과정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운동 뉴런은 당연히 원심성 뉴런이면서 간내로부터 뻗어나오는 뉴런이니까 당연히 체해성이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된다고. 됐죠? 그럼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이냐 부교감이냐 이걸 잡아야 돼. 항상 항상성 조절 과정에서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을 때리다는 얘기는 결과물을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야? 올리고 싶은 거지. 우리의 결과물은 뭐니? 체온이라고. 체온을 올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업시켜야 되겠지? 그럼 이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 중에서 그렇지. 교감신경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되겠지? 그럼 반응이 나타나겠지? 그럼 이때의 반응은 간내 시상하부가 주도하는 반응이니까 당연히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응일 거라 이거지. 그치?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대표적으로 피부를 뭐 시켜요? 수축시키지. 피부를 수축시키려면 어떤 근육을 수축시켜야 되겠니? 그렇지. 잇모근 또는 털 세움근을 수축시켜야 된다고. 되겠지?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소름이 돋는다고. 그렇지? 소름이 돋으면서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열 발산을 줄이게 되는 내용이 되는 거고,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피부 근처로 지나가야 할 혈액량 줄여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도 뭐와 관련돼 있어? 열 발산량과 관련돼 있는 사례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도 모르게 근육이 떨린다고. 이때의 근육은 주로 골격근이거든. 나도 모르게 골격근이 심하게 떨리는 거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세포음량을 늘려서 열에너지 발생량을 늘리는 거지. 아, 그러면 얘는 뭐와 관련돼 있구나? 열 발생량과 관련돼 있는 사례구나라는 걸 보면 된다고. 오케이? 되겠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골격근은 원래 주로 누가 통제하는 거야? 대뇌가 통제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런 자율신경이 통제를 받는 근육도 존재한다는 거. 그 중심에 누가 있을 수 있다? 간내 시상하부가 직접 자율신경을 통한 골격근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앞에 말초신경계 연결하면 골격근에는 무조건 체해성 연결돼 있고 일부 골격근에는 자율신경 연결된 것도 있다. 좀 기억해서 가면 도움이 된다 그랬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여주는 거는 오로지 신경계에 의해서만 지금 체온이 조절되는 사례란 말이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경계하고 뇌 분비계 중에서 신경계가 가는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명령 지속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지.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신경계를 통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관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뇌 분비계를 통해서 장기적인 과정으로 체온 조절을 위한 과정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체온 조절 과정에서 좋은 상태일 때는 열 발산량도 줄이고 열 발생량도 늘리고 혈당량도 높여야 되겠지. 그 중에서 혈당량 증가 과정을 이제 살펴볼게요.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혈당량 조절 사례를 보면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인데 그 중에서 글루카곤 빼고 에피네프린과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한해서만 보통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역시 이 강의도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 거야. 에피네프린부터 살펴보면 애가 분비되는 장소는 부신 속질이 된다고. 그럼 부신 속질로부터 애가 분비가 되려면 간내 시상하부가 역시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을 통해서 직접 통제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촉진이 되고, 됐지? 그 다음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어디서 분비되냐? 부신 겉질에서 분비가 되고, 부신 겉질은 ACTH의 명령을 받아야 되지.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으로부터 ACTH가 분비가 될 것이고,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으로부터 ACTH 분비를 유도하려면 간내 시상하부가 직접 뭘 분비해야 돼? 그렇지. CRH를 분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될 것이고, 에피네프린과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기관은 공통적으로 어디야? 간이라고. 간. 됐지? 그러면 그림상 보여준 애가 간이 되는 거고, 그럼 간에서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 에피네프린이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간세포 내에 저장하고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의 분해를 촉진시키고, 분해된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을 빨리 혈액으로 내보내는 거지. 그럼 혈당량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작용을 하게 되면 간세포 내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세포 외부로 포도당이 방출이 되면 혈당량이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이 과정이 체온 조절 과정 중에서 혈당량 증가와 관련돼 있다. 그럼 연료가 충분히 이제 제공이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포도당을 온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공급을 하면 각 세포들은 그거 바탕으로 뭐 해야 되겠어? 그렇지. 세포호흡 촉진해야 되겠지? 그럼 세포호흡의 촉진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뭐야? 그렇지. 티록신이었지? 그럼 티록신은 어디서 분비가 되니? 그러면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고,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려면 뇌하수체 전역으로부터 뭐가 분비돼야 돼? 그렇지. TSH가 분비가 돼줘야 되는 거고, TSH가 분비가 되려면 간내 시상하부가 뭘 분비해야 돼? 그렇지. TRH를 분비를 해줬어야 되지. 그럼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티록신의 표적기관이 크게 두 가지인데 간하고 근육이 있다고. 특히 이제 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티록신이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혈당량을 통해서 높여진 이 포도당을 각 세포들이 받아서 이놈의 세포호흡을 통해서 열 발생량을 드디어 늘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분해 과정을 통해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증가하는 거지. 그럼 이 결과 뭐가 올라갈 수 있다? 체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됐지? 이 결과물을 끊임없이 누가 계속 측정하는 거야. 간내 시상하부가 계속 측정하면서 음성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체온을 설정한 값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참고로 에피네프린의 또 다른 표적기관이 바로 심장이 있잖아. 그럼 이 그림에서 심장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림이 있다고. 그럼 동일한 호르몬이지만 명령을 내리는 반응기에 따라서 반응의 종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에피네프린이 간한테 명령이 들어가면 혈당량 증가를 시키라는 명령이지만 심장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럼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혈액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지. 왜 혈액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줄까? 가장 첫 번째, 혈당량 증가를 통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늘어나게 되면 이 포도당을 빨리 온몸의 세포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 그 다음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열 에너지를 온몸으로 빨리 돌려야 되겠지. 그래서 혈액 이동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당연히 땀 분비와 관련돼서는 땀 분비가 이 상황에서는 촉진이 되면 안 되겠지. 뭐 돼야 돼? 억제가 돼야 돼. 참고로 땀 분비와 관련돼서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작용 관계가 굉장히 애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된 자율신경 물어보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 수준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 됐지? 앞에까지 설명한 부분에 한한 교감신경의 작용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이 그림 쳐놓고 또 뭘 물어봐? 그림 상에서 보면 여기가 바로 무슨 계에 의한 작용이야? 신경계에 의한 작용이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는 뭐에 의한 작용이? 뇌 분비계에 의한 작용이라고. 그래서 이 그림 줘놓고 신경계와 뇌 분비계의 차이점을 보통 많이 또 물어본다고 여기서. 오케이? 되겠지? 어쨌든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고온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과정들의 이제 반대, 이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지. 특히 간내 시상하부를 통해서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억제가 돼요. 부교감신경이 작용한다 하지 말고, 교감신경의 작용이 억제가 됨으로써 피부가 이완이 되고, 피부근체 모세혈관이 이완이 되고, 근육 돌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고. 됐지? 그러면 부신 속질이나 부신 겉질을 통한 당질 코르티코이드나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나 갑상샘을 통한 티록신의 분비량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땀 분비는 당연히 촉진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 어찌됐든 수능에서의 핵심은 무슨 상태 위주로 물어본다? 좋은 상태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특히 이 조절 과정이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이 틀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 한번 해석하자고. 자, 볼게요. 자, 현재 여기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시상하부와 관련된 온도가 나오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시상하부 실제 온도인 건지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인 건지 구분 잘해. 오케이? 되겠지? 자, 일단 Y축이 체온인데 여기 체온을 내가 36.5도로 보자고. 됐지? 자, 그래프에서 나오는 게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야. 그래서 설정된 온도가 여기까지는 몇 도로 설정이 돼 있대? 36.5도. 됐지?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표현된 게 실제 체온이야.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는 설정된 온도만큼 실제 체온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지. 됐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상하부 설정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갔대. 여기를 38도로 보자고. 그럼 설정 값을 바꿔버린 거지. 그러면 시상하부는 내 체온을 실제 몇 도까지 올리고 싶은 거야? 38도까지 올리고 싶은 거지. 근데 실제 온도는 몇 도야? 36.5도. 그럼 이제 설정된 값보다 실제 온도가 낮은 상황이 되네? 그럼 체온을 뭐 시켜야 돼? 올려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는 열 발산량이 줄어들 것이고 열 발생량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실제 체온이 올라가서 내몸 온도가 설정값이 가까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 상황에서 설정 온도를 갑자기 36.5도로 낮춰버렸지. 그치? 그러면 이제 실제 체온을 몇 도로 낮추고 싶은 거야? 36.5도. 그러면 여기 상황은 설정된 값보다 실제 온도가 높은 상황이지. 그러면 온도를 낮춰야 되겠네. 그럼 여기 상황에서는 열 발생을 뭐해? 줄이고 열 발산을 높이는 과정이 일어날 거라고.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시점에 따른 비교 내용들을 많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비교하면 일 상황에서는 열 발산이 줄어들어야 되고 열 발생을 높여야 된다고. 여기서는 실제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열 발산을 높이고 열 발생을 줄여야 되겠지.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약간 돌려서 물어볼 수 있다고. 돌려서. 어떻게 돌려서 물어봐? 피부 근처의 혈액량은 1이 많니 2가 많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됐지? 그럼 당연히 어디가 많아? 2가 많겠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왜? 피부 근처에 혈액량이 많아져야 열 발산량이 높아질 거니까. 오케이? 되겠지? 그럼 티록신의 분비량은 1이 많니 2가 많니 이렇게 돌려 물어본다고. 티록신 같은 경우는 뭘 높이는 거야? 열 발생을 높이는 호르몬이니까 티록신의 분비량은 당연히 2보다는 일 상황에서 많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그래프는 시상하부의 온도가 아니라 시상하부의 설정값을 바꾼 거야. 되겠지? 두 번째 그래프를 보자고. 그럼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시상하부의 그냥 온도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설정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지. 설정값은 변화시키지 않고 실제 시상하부 온도를 바꿔버린 거야. 되겠지? 그러면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를 이걸로 보자고. 이 설정 온도 몇으로 보자? 36.5도로 보자 이거지. 이렇게 해서 그래놓고 시상하부의 온도만 높여버린 거야. 됐지? 그러면 시상하부 설정 온도는 이건데 시상하부 온도를 높여버리면 시상하부가 뭐라 판단하겠냐고. 온도가 높아졌네. 그럼 온도를 뭐 해야 되겠네? 낮춰야 되겠네. 그럼 내 몸 전체 체온이 뭐 한다는 얘기야? 낮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시상하부 온도를 낮추면 설정값만큼 낮췄고 그러면 내 체온도 다시 올라온 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생긴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면 일 상황과 이 상황 역시 비교해보면 일 상황에서는 체온이 내려가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열 발산이 올라가고 열 발생이 줄어드는 과정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다 체온이 올라가는 과정이지. 그러면 열 발산이 감소하고 열 발생은 늘어나는 과정이 될 거라고. 그래서 당연히 일과에 중에서 티록신의 분비량 어디가 많니? 티록신의 분비량은 열 발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2가 많다 표현하는 거라고. 피부 근처에 혈액량은 어디가 많겠니 그러냐? 피부 근처에 혈액량이 많다는 얘기는 열 발산을 높여야 되니까 피부 근처 혈액량은 1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근 추세가 체온 조절 과정까지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과정과 자료 해석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신다면 웬만한 체온 조절 문제는 전부 다 풀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혈장 삼투압 조절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